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2024년 하반기 전기차가 10종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소비자 선택폭을 넓힌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저도 사고 싶은 차들이 수두룩합니다. EX30, EV3, 캐스퍼 EV도 괜찮던데. 그리고 마칸도 당연히 놓칠 수 없고. 에메야? 에메야. 이거는 진짜 아니 그 이름은 조금 이상한데 디자인이 실내가 이거라면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수입차들 국산차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고 나니까 수입 프리미엄 자동차들 그리고 현대 기아차 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수입차도 한번 노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2024년 하반기에 나오는 신차 10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광하고 어떤 분들은 에이 전기차 누가 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요 전까지는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올 초만 해도 전기차가 판매가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입니다. 놀라워요. 실제로 판매 대수를 보면 현대차, 기아차 판매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전기차 회사들 있잖아요. BMW, 미니, 폴스타, 포르쉐, 로터스, 볼보, 당연히 등등의 브랜드들 다 전기차 판매가 늘었습니다. 수입차는 지금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다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이 뭔가 이상했다. 들어오는 차들이 너무 적었고 지금 제한된 시장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전기차를 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차종의 인기가 줄어든 건데 그게 전기차 전체 인기가 줄어든 것으로 오인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어쨌든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런 우려를 종식시키고자 이제 저렴하고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전기차가 쑥쑥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가 나오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일단 현대차부터 보죠.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등장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저희가 부산에서 실차를 보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캐스퍼라는 차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어요. 뭔가 조금 아쉬운 차, 뭔가 생긴 게 조금 비례가 이상한 차,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뒤가 조금만 더 길면 좋겠어. 유리창은 왜 조금 작아? 이거 좀 킹받네. 보통의 자동차 같지가 않고 뭔가 좀 다른 자동차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딱 좋아. 이 정도 비례가 딱 맞는 것 같고, 이걸 보다가 일반 캐스퍼를 보면 조금 어색한데, 그 어색한 게 어떤 분들은 또 귀여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귀엽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찐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는 자동차긴 합니다. 근데 이제 독특함은 조금 줄이고 좀 보편적인 이런 아름다움에 가까워진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내연기관 캐스퍼하고 비교했을 때 캐스퍼 일렉트릭은 외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등받이를 뒤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SUV 2열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는데, 사실 세단 같은 자동차들도 등받이 기울어지는 차 거의 없거든요. 이 차는 그럼 등받이가 왜 기울어지나? 캐스퍼는 해치백이 아니라 SUV니까. 그러니까 마치 스포티지든지 아니면 투싼이든지 이런 차처럼 등받이가 기울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늘어나니까 무릎 공간도 당연히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열 시트를 앞뒤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공간이 남아 도는 거, 그거 나는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좀 더 당겨서 뒤에 트렁크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 경차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차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가 넓어졌으니까 그만큼 배터리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장은 250mm나 늘어났고요. 휠베이스는 180mm 늘어났습니다. 전폭은 15mm 커졌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차가 됐습니다. 외관에서도 앞부분의 DRL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램프가 바뀌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네. 너무 마음에 드는 자동차로 다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퍼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사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레이 팔아야 된다고? 레이는 레이대로 좋은... 팔까? 레이의 뒷좌석에 딱 앉아보면 차가 정말 넓습니다. 머리 위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이건 진짜 정말 넉넉하다.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접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접고 나면 2열에 앉은 사람은 정말 시야가 팍
트이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을 테이블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시트를 젖히고 나면 이 공간을 확 쓸 수 있는 거지. 운전석도 앞으로 젖혀지기 때문에 이 차박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배터리는 지금 HLI 현대 LG 인도네시아 공장의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49kWh입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15인치 휠 모델로는 318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요. 17인치 휠을 사용하게 되면 295km를 간다고 합니다. 오, 이거 괜찮죠? 배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가고, 겨울철에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고. 캐스퍼 일렉트릭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가격일 텐데요. 현대차 부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보조금 전에 2천만원 후반대라고? 그럼 보조금 받으면 2천만원 초반대란 얘기인가? 2천만원 안쪽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거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이 1,500만원, 구매 가격은 1,400만원. 2024년 하반기에 나올 자동차 아이오닉 7입니다. 올해 대여급 신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의 플래그십 전기 SUV다 라고 얘기해서 아이오닉 7이 아니라 아이오닉 9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품을 보면 아이오닉 7이라고 이름이 새겨놨거든요. 이거 9이라고 고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차가 국내 연말에 데뷔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부산 모터쇼에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부산 모터쇼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모터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7 혹은 아이오닉 9에 공개되어 있는 스펙들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크기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배터리는 99.8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EV9에 들어간 배터리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행거리는 EV9보다 깁니다. 이 차가 훨씬 유선형 으로 생겼으니까 같은 배터리 용량을 가진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멀리 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600km?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겠지. 600km 안 가겠어요? 아이오닉 5가 미국 기준으로 한 500km 가거든요. 아이오닉 6는 600km 갑니다. 아이오닉 7은 700km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증에선 100km 빠지지. 그럼 우리나라는 600km 가는 겁니다. 기적의 계산법. 가격도 보세요. 아이오닉 5 5천만원, 아이오닉 6 6천만원, 아이오닉 7 보조금 전에 7천만원이죠. 여기서 보조금 받으면은 대략 한 6천만원대 중반. 가격 나오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나 그렇지만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충 한 5천만원 나올 것 같으면 4,8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제조사에서 어이씨 우리가 가격 책정 잘못했나? 한 100만원 빼야 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꿈은 좀 야무지게 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7 7천만원에 나와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올해 안에 공개한다고 하고요. 출시는 내년 초라고 하는데 땡긴다 미룬다 왔다 갔다 맨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올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기아 EV3입니다. 기아는 소형 SUV 전기차 EV3를 요번에 내놓게 됐는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인증 절차를 마쳤어요. 나쁜 소식, 19인치만 인증을 마쳤어요. 17인치는 아직 인증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인치는 지금 당장 못 나오고요. 8월 말에나 나온다고 해요. 야 진짜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19인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9인치로 바꾸는 김에 최대한 빨리 나오는 풀옵션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풀옵션으로 했습니다. 잘한 짓인지 모르겠네. 그래도 여러분들도 풀옵션이어야지 옵션들을 이렇게 눌러갖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풀옵션으로 했고요. GT라인은 아니고, GT라인은 저희가 지난번에 타봤는데 일단 차 실내가 너무 어두워. 우리는 어두운 거보단 밝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밝은 색으로 선택했습니다. EV3의 가격은 4천만원대부터 보조금을 다 더하면 실구매가가 3천만원대가 됩니다. 서울은 3천만원 중반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경기도는 3천만원 초초반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왜 보조금을 더한 가격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는데, 보조금을 더한 가격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보조금 안 더한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후 가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난번에 4,200만원부터라던데요. 그러니까 표에 인증이 끝나면 그 가격표가 바뀐다고요. 인증 전에 거기 그렇게 써있는 거야. 인증 끝나면 거기서 300만원 빠져요. 자, 3천만원. 왜? 3천만원이 너무 비싸? 3천만원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저희 작가님이 지난번에 니로 하이브리드를 3천만원 중반에 사셨어요. 흑우님도 저기 계신데, 근데 지금 3천만원 중반이 비싸다 그러면 어떻게 전기차를 도대체 얼마이길 바라시는 거죠?
하반기에 나오는 자동차 네 번째 BMW iX2입니다. BMW는 브랜드 최초의 전기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를 내놓게 됐어요. 약간 이름이 좀 어렵죠?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iX? 섹시스? 아무튼 그런 건데요. 이 이름이 뭐냐면 BMW는 원래 SUV라는 말을 안 씁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유틸리티라는 말은 뭐예요? 유틸리티라는 건 우리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집에 들어오는 그냥 필수적인 필수재를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서 어딘가 가야 되는데 어딘가 갈 때 뭐 짐이라도 때려놓고 뭐 좀 실용적인 것들, 그 유틸리티가 있으면서 거기 스포츠를 더한 차가 SUV다. 그래서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 SUV의 이름의 유래예요. 근데 BMW는 우리가 왜 실용성을 얘기해? 우리는 스포츠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자동차 브랜드인데 왜 유틸리티라고 해? 그래서 SAV란 말을 쓰죠. 근데 갑자기 천장을 이렇게 내려오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X5 다음에 X6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이게 쿠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SAV가 아니라 SAC입니다. 천장을 깎으면 그게 쿠페가 되나? 아니 쿠페라는 게 그런 거였어? 잘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이 자기들이 이름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SAC입니다 라고 해서 천장이 이렇게 된 건 다 SAC라고 해요. 그리고 BMW는 1357은 세단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2468은 쿠페로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I는 전기차란 뜻이고 X는 SUV, E는 쿠페란 뜻인 거죠. 그래서 iX2라고 하면 SAC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복잡해. 이름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벤츠는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EQ 브랜드를 없앤다고 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벤츠 역시나 전기차 망했군요. 벤츠 전기차 망해서 전기차 다 철수했군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전기차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전기차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 이미 넘어갔어.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이름은 어쨌든 재정리가 필요한 상황. 근데 처음에 이름 만들 때 그 생각을 안 했나? 사실 저도 벤츠에서 처음으로 EQ 어쩌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임원들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EQC가 있고 EQE가 있는데 EQE는 세단이고 EQC는 SUV야.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실 그게 좀 문제인데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때 진짜 고위 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벤츠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이름을 정했던 게 아닌가. BMW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은 이름 체계를 갖고 있죠. iX2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근데 BMW도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iX라는 차가 또 있잖아요. 차급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전기차인 건 맞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 들어가는 차급이야?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 어려운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죠. 네, 네이밍에 대해서 조금 규칙을 좀 잘 정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이 iX2는 프랑스에 가서 먼저 시승하고 왔습니다. 그 영상 여기 보시면 되고요. iX2는 아주 귀엽고 재미있는 차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문제는 이건 귀엽고 좋은 차지 이게 막 럭셔리하게 막 이렇게 뽐내면서 타는 그런 차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기자기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X1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X1을 조금 더 예쁘게 뒷부분을 좀 깎아서 이렇게 쿠페형으로 만든 것이 X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운영체제 OS 8.5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OS9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흔히 ID9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OS도 더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터치하면서 작동하는 것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게임도 당연히 되고 영상도 당연히 되고 등등등 잘 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64.7kWh 배터리를 넣었는데요. 64.7인데 주행거리는 의외로 350km를 냅니다. 꽤 괜찮죠? 가격은 지금 6천만원 후반대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솔린 시절에 BMW 배지값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책정했었냐면 한 1,000만원 이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에 비하면 조금 착하게 나왔다. 이게 전기차 시대에는 BMW건 벤츠건 포르쉐건 할 것 없이 가격을 막 무지성으로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미니 쿠퍼 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 일렉트릭입니다. 소형차 브랜드 미니는 요번에 쿠퍼 일렉트릭, 컨트리맨 일렉트릭을 내놓게 됩니다. 몇 번 시승하기도 했는데 시승하면서 매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걸 어떻게 이렇게 잘 요리했나. 이 아기자기한 면들이 너무 좋아요. 가운데 있는 요 원형 OLED 디스플레이, 요것도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멋집니다. 게다가 빠릿빠릿하기도 하고요. 가운데 이렇게 선명한 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소재감이 대단치 않아도 그래도 차가 굉장히 고급차로 보여져요. 이런 것들 너무 잘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훨씬 늘었습니다.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기존에 있었던 주행거리는 200km가 채 안 됐는데 이제는 300km대 주행거리를 달성하고 있네요. 차가 작기 때문에 배터리도 얼마 못 실을 것 같은데 56kWh 배터리를 넣었다고 하고요. 잘 넣었네. 미니 쿠퍼 일렉트릭하고 컨트리맨 일렉트릭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가격이 둘 다 5천만 원대라고. 5천만 원대? 둘 다? 쿠퍼가 비싼 거야? 컨트리맨 일렉트릭이 싼 거야? 자, 다음은 볼보 EX30입니다. 볼보가 드디어 EX30을 이달부터 출고한다고 합니다. 와, 오래 기다렸다. 이 차는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여러가지로 실내외의 아이디어들이 넘치는 차죠. 일단 조수석 글로브박스가 여기 없어요. 사용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수석에 앉은 사람 이거 열려고 하면 무릎에 일단 닿잖아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네? 그럼 이건 누굴 위한 거야?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꺼내라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꺼내려고 봐도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이 글로브박스는 뭐에 쓰라고 만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왜 글로브 박스를 만들었지? 가운데다 만들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EX30을 보면 이 콘솔 박스가 조수석에 있지 않고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으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열 때도 편하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열 때도 편해요.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자리는 오히려 무릎 공간이 더 넓어져서 훨씬 더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이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상의 큰 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형차일수록 이런 아기자기한 걸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볼보는 원래 스웨덴 메이커다 보니까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이 뒷좌석에서도 숨겨진 수납 공간이 곳곳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EX30은 아마 타보신 분들은 많이들 감탄하실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4,945만 원부터라고 하고요. 주행거리는 404km를 달성한다고 하네요. 네, 하반기에 폴스타의 폴스타4가 나옵니다. 야, 폴스타4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 폴스타4 너무 기대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르노 부산 공장에서도 나오는 차라고 합니다. 폴스타면 폴스타2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상당합니다. 최고 출력이 544마력이에요 WLTP 기준으로 주행거리 610km입니다 이거면 넘사벽 아닌가? 배터리는 무려 102kWh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형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형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600km 주행거리라고 하지만 이건 WLTP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오면 한 500km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차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차가 되는 수입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기대도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수입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면 나중에 더 싸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으면 또 몰라.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수입하던 차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당연히 더 싸지겠죠. 근데 지금 이 차는 중국에서 생산한 차를 우리나라 가져왔는데 그걸 우리나라 생산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싸질 건가? 더 비싸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게 애매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갑자기 가격이 싸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폴스타4 7천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우리나라 나온다고 하네요. 차체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땐 차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게 특징인데요.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의 전장의 자동차긴 합니다. 그런데 실내는 SUV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 머리 공간이 넉넉하다거나 뭐 실내에 3열이 있다거나 이런 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큰 차에 속하는 C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유리 없는 거 괜찮겠냐고? 이 차에 뒷유리가 없는데 없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페형 자동차예요. 쿠페형 자동차를 몰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유리가 굉장히 좁고 뒤에 사람이 타면 머리에 가려져서 유리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폴스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뒤쪽에 카메라 그리고 여기 있는 디지털 룸미러를 넣어서 이 디지털 룸미러가 미래의 뒷유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간 말은 잘해. 네, 2024년 하반기에 나오는 자동차, 이번에는 1억이 훌쩍 넘는 최고급 전기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터스 에메아입니다. 로터스라는 브랜드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경량 스포츠카를 잘 만들던 메이커, 엘란 같은 자동차를 만들던 메이커죠. 콜린 체프먼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만든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리학을 새로 쓸 수는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가벼움을 더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들
차를 강력하게 만들면 직선 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는 있어도 차를 가볍게 만들면 직선 거리뿐 아니라 모든 구간을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터스, 엑시지, 앨리스 이런 자동차들을 보면 차 안에 에어컨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습니다. 에어컨 라디오가 옵션이야. 그것도 옵션을 붙이고 나면 되게 허접하게 이렇게 그냥 붙여줘. 그래갖고 야, 그때 당시 도대체 이게 무슨 자동차가 있다위냐 이러고서 시동을 딱 걸고 딱 나가면 오, 자동차가 이런 거지, 자동차란 모름지기 이래야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자동차였어요. 초경량 스포츠카를 만들던 메이커. 포르쉐 같은 자동차하고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앨리스 같은 경우는 720km대, 그리고 나중에 이것저것 옵션을 붙여도 800km를 넘지 않는 정도, 그런 정말 초경량 스포츠카였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가벼워. 그래서 500마력, 600마력짜리 자동차를 요거 갖고서 막 따라잡고 막 따돌리는 그런 자동차.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그런 자동차인데, 근데 지금 로터스는 그런 브랜드는 아닙니다. 콜린 체프만 시킨 대로 했더니 우리 지금 망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콜린 체프만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뭐 못해서 안 한 줄 아세요? 라면서 갑자기 로터스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로터스는 900마력대 출력을 내는 자동차를 내놨습니다. 로터스 에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2억 원을 넘는 자동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내라든지 뭐 인테리어 이렇게 생겼고요. 어이구, 디스플레이에 뭐에, 야, 돈을 그냥 처발처발했네. 오디오도 지금 스피커가 몇 개야? 23개? 아니, 원래는 오디오가 옵션이었다니까요. 라디오 요만한 스피커 2개 달아주는 그런 메이커였는데, 그 스피커도 큰 거 달면 좀 무거울까봐 스피커 이렇게 작은 거 달아주는 메이커였는데, 심지어는 제가 영국의 로터스 공장 직접 가본 적이 있었는데 로봇 팔로 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자기가 이렇게 칠을 하고 있어. 그래갖고 아니, 왜 칠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게 경량화입니다. 로봇이 칠하면 두껍게 칠해질 수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얇게 칠하면 차가 20kg 더 가벼워져요. 하여간 말은 잘해. 그런데 새로운 로터스 에메아도 물론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 앞부분 이렇고 뒤는 이렇고 옆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거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이젠 슈퍼카, 하이퍼카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가벼운 로터스는 분명히 아니고요, 굉장히 무거운 자동차가 됐습니다. 지금 이 차 플랫폼은 EPA라고 하는 건데요, 일렉트릭 프리미엄 아키텍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플랫폼은 공유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지리자동차. 지리자동차의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로터스는 지리자동차의 SEA 플랫폼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서 프리미엄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데 만들어 넣게 된 거죠. 폴스타 4나 뭐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SEA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 중국 자동차는 지리 산하에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저건 로터스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어떤 것이든 선입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차를 타보고 어떤지, 뭐 그때 가서 욕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얘기한다고 이거 여러분이 사실 거예요? 제가 이거 좋다고 한다고 사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네. 다음은 포르쉐 마칸입니다. 제가 프랑스까지 가서 직접 시승하고 온 차죠. 여기 영상이 있고요. 마칸의 디자인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동글동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포르쉐 마칸의 기존까지 우리 눈에 익숙했던 그 얼굴은 확실히 아니야. 그 얼굴 아니고 차가 좀 뚱실뚱실해졌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포르쉐의 원래 디자인이 뚱실뚱실해요. 포르쉐 911부터 보세요. 여기저기 그냥 둥글둥글해서 이걸 누가 스포츠카라고 해. 누가 봐도 그건 스포츠카가 아니고 뭔가 순딩순딩한 옛날 폭스바겐 비틀 같은 자동차잖아. 그러니까 비틀 같은 자동차인데 엄청나게 잘 달리네 하니까 또 반전 매력이 있어서 이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911 같은 경우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자동차인데, 마칸도 지나치게 스포츠카로 속도감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날카롭게 디자인하는 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포르쉐 다음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한 거, 이렇게 따스한 디자인인데 그런데 자동차가 반전 매력으로 더 잘 달려. 그러면 그 감동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르쉐 마칸 달리는 느낌뿐 아니라 이 패밀리카로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저는 이 초록색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멋지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 CATL이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포르쉐가 뭘 좀 모르네. 아니 배터리라고 하면 당연히 K 배터리를 써야지 왜 중국산 배터리를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세계에서 1위가 CATL이고 2위가 비아디고 1, 2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잘해서 다음번에는 포르쉐 너 큰 실수했구나. 우리가 진짜 좋은 배터리 갖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 한번 보여줄까? 라고 하고서 우리가 더 좋은 제품 만들면 되죠. 네, 다음은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페이스리프트의 주행거리 인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환경부 인증을 기준으로 해서 타이칸 터보는 441km, 터보 S는 438km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기존 대비 무려 130km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웃긴 거죠. 왜냐면 이거 페이스리프트예요. 배터리가 뭐 엄청나게 늘었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모터가 막 엄청나게 바뀌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행거리가 늘었어? 기존의 타이칸이 주행거리를 너무 짧게 받았던 거죠. 기존의 타이칸 저희가 시승해보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주행거리가 310km였어요. 겨울철 주행거리는 200km대. 아니 이게 뭐야. 제가 겨울철에 그래서 실제로 주행해보니까 200km는 무슨 200km 400km도 가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인증을 좀 크게 잘못 받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인증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증거리가 널뛰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뭔가 좀 객관적으로 주행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이칸 앞모습도 기존에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눈물 자국이 없어졌죠. 이 눈물 자국을 싹 지워버리면서 이제는 타이칸 굉장히 멋진 디자인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아 이거라면 한번 V12를 대체, 타이칸은 뒤에 사람도 태울 수 있으니까, 아니 마칸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저는 마칸을 계약해 놨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수입차들이 속속 등장하죠. 볼보 EX30, 미니쿠퍼 일렉트릭, 그리고 일렉트릭 컨트리맨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BMW iX2도 나옵니다. 이런 차들의 가격대를 보면 대충 4천만원에서 6천만원대예요. 어떤 국산차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EX30 같은 경우는 국산차 전기차하고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급 국산 전기차들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수입차들 합리적인 가격에 나오게 돼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